지금 시간이 2020년 10월 11일 오후 9시입니다. 10월 달도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음, 추석 연휴가 있었고, 예, 그리고 한글날이요? 예, 오랜만에 나들이를 좀 다녀왔는데, 도로가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뭐, 방역이랑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도로에 나가보니까 꽉 막혀가지고, 어딜 뭐 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다고 일단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고요. 다우는 이틀 연속 올랐죠. 네, 이틀 연속 올라서 28,586.90이에요. 음, 금요일 아니죠? 목요일에 0.43%가 올랐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0.57%가 올랐으니까 대략 1% 정도 올랐어요. 1%. 이틀 동안 대략 1%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1%를 반영해서 갭상승을 할 거냐? 네, 한번 지켜봐야죠. 우선 다우를 먼저 볼게요. 다우 지수를 보시면 지난달에 음봉이 떴어요. 음봉. 지난달에 음봉이 떴는데 윗꼬리는 일단 크게 길지는 않고요. 예, 아랫꼬리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윗꼬리보다 조금 더 길죠. 예, 그 카페에 글을 올려놨는데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어, 지난달에 다우 지수가 하락할 때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저가를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가 투자 심도는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지난달에 내릴 때 전봉의 고가를 넘은 상태에서 내렸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의 봉은 상승봉이에요. 봉만 보면. 그런데 봉이 음봉이에요. 음봉. 예, 고나 가베님 안녕하세요. 자, 결국에 이번 달의 싸움은 뭐냐? 정고점을 넘느냐 마느냐죠. 예, 지금 상태에서의 이슈는 지난달 고가를 넘을 것이냐. 예, 지난달 고가가 29,000대죠. 29,199. 그러면 한 600포인트 정도. 지금 기준으로 600포인트니까 2% 정도 더 오르면 이제 지난달 고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는 뉴스가 딱 뜨고 나서 어, 미선물이 먼저 쭉 빠졌어요. 근데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감았더라고요. 음, 아, 월봉 지지 찍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다우 지수는 이제 상승 추세선 중에 마지막.
예, TO 하단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우 지수의 월봉만 보면 예, 전봉 저가를 지키면 매수고 전봉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도 유효하고 매도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다우지수는 지난달에 거래량이 늘었고 우리는 줄었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우지수만 보면 전봉 고점만 안 넘는다면 지금이 어찌 보면 최고의 매도 기회고요. 만약에 예, 9월 달에 고가를 넘으면 이제 머리가 갸우뚱갸우뚱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단선만 남아 있고 예, 시간상으로는 계속 상승을 유지하는 형태니까요. 여기서 나스닥으로 가보면 나스닥은 조금 달라요. 나스닥은 지난달 저가가 그 전달 저가를 깨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미 올라갈 일이 없죠. 그런데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는 12,000이니까 12,000이니까 아직 500 여기도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 아직 500포인트 정도의 예, 위에 공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 지수가 열심히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열심히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락 배팅이 실패한 건 아니죠. 다만 계속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하방에 배팅한 사람 입장에선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면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맘 편하게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계속 전봉 고가 가까이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버스텍스를 들고 있지만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주봉도 보면 나스닥도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렸고 예, 다우지수도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린 것 같아요. 예, 다 드러났어요. 딱 상승하기 좋은 자리에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일단 시간은 상승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계속 저가 지키고 고가 넘으면서 가면 이제 또 예전처럼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보면 일봉은 하락 시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예, 다행히. 일봉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는 시간대에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리기 시작하면 일봉은 하락으로 전환이 돼요. 상승 시간 동안 계속 상승해 와서 지금 몇 시예요? 예, 고가 저가 다 80이에요. 거래량이 20이라는 거는 물량 관리 엄청 잘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다우 지수는 거래량이 50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거래량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는데 다우 지수는 거래량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풀린 돈 때문인지 차트를 씹어먹는 장세라 고포스 들어간 게 골치 아파졌네요. 예. 가벤님의 음, 의견에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건 뭐 사실 지금은 차트가 그다지 필요 없는 장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돈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돈으로 밀어버리면
돈에 의해 차트가 바뀌니까 속수무책이죠. 얼마 푼다 그랬죠? 2천조 푼다 그랬나요? 네, 이제 그 코로나 확진에서 치료받고 나서 협상 안 한다고 했다가 예, 정신 내리니까 다음날 바로 트위터로 예, 뭐 대통령이 증시에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이라서 차트가 무의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10분 공감합니다. 그래도 저는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일봉은 제가 보기에 갈 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 그러니까 일봉상의 지금 가격은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월봉의 정고점을 넘느냐 마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월봉의 정고점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야죠, 뭐. 예. 근데 월봉의 정고점을 못 넘으면 지금 날짜로 한 3분의 1 정도 지난 거니까요. 충분히 내릴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빨라요.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7거래일이 지났고 우리는 4거래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빠른 거죠. 7거래일 만에 거의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 우리도 19거래 중에 지금 4거래일이 지난 거라 아직도 15거래일이 남았나요? 그죠? 15거래일이 남았으니까 하락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내릴 시간은 있어요. 음. 9월 고점을 못 넘으면 전달의 도지 마무리라 기대를. 잠깐만요. 사실 다우는 아래 꼬리가 긴데 나스닥은 몸통이 길어서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윗꼬리가 짧아요. 나스닥도 윗꼬리가 짧지만 근데 다우는 사실 전월 저점을 안 깨면서 아래 꼬리를 많이 감았고 나스닥은 전월 저점을 깬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많이 감아서 몸통이 나스닥이 훨씬 더 큰 편이에요. 음, 그래서 전월 고점을 넘지 못하면 조금 타격이 있겠죠.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월 고점을 못 넘는 상태에서 악재가 터지면 거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월 고점을 넘었을 때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어, 유럽 쪽의 그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잠깐만요. 제가 그 화면을 한번 잠깐만요. 유럽 쪽 한번 보면 계속 번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거의 빼박인 것 같아요. 자, 이게 화면 보시고요. 이게 미국. 예? 미국은 그때 요때 빠질 때, 그러니까 7월 이후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빠질 때그 검사 기준을 완화해서 검사해야 되는 범위를 축소시켰다라는 뉴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쭉 빠졌죠. 그래서 2만 5천 대까지 빠졌다가 예, 2만 5천 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5만 6만 가까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면 결국 또 검사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느는 건데, 이건 미국이고요. 요새 이제 유럽을 살짝 살짝 확인해 보고 있는데,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뚫었어요. 2만 6천 명, 26,896명이거든요. 우리가 팬데믹 할 때 7,500명이었으니까 3배, 그죠? 3배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하루에. 근데 스페인 인구가 4,600만, 프랑스 인구가 6,500만 정도 되니까 미국이 인구가 3억 6천이거든요. 그럼 3억 6천에서 6,500만을 잡으면 한 6%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배. 그러니까 프랑스 인구의 6배를 하면 대략 미국 인구겠죠. 물론 6배는 안 되겠고 5.x배겠죠. 그러면 프랑스에서 2만 6천 명이 나온다는 거는 미국으로 따지면 거의 10만 명 넘는, 여기서 5배 하면 13만 명이잖아요. 예, 5배 하면 13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프랑스의 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적은데 예, 확진자는 거의 폭증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나라가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예, 1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비가 대략 어제 어떤 자료 보니까 한 3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치료비는 2,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분담금이 있어요. 자기 분담금이 360 정도 나오고 그게 후불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정부가 돈을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한 3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위에 그 비용은 2천 몇백만 원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유럽도 국가가 다 치료해 주나요? 그러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고작 하루에 나오는 숫자가 100명 안팎인데 여기는 하루에 10,000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치료를 국가가 안 해줘. 개인이 한다고 쳐요. 그러면 무증상이 있어요. 무증상. 예. 무증상을 무증상이 이제 얼마냐는 거죠. 무증상 확진자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1만 명이 발생을 하면 그중에 일부 인원이라도 병원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원비를 만약에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우리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면 고민 안 하겠지만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친다 그러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프랑스는 미국보다 더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은 예, 3억 6천 명 중에 5만 명이 나오는 거고 프랑스는 6,500만 명 중에 2만 6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확진자 수는 반인데 인구는 6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사망률도 줄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코로나 자체의 그런 강도도 약해졌을 거지만 어쨌든 병원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병원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면, 예, 그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는. 그럼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돌아다니면 계속 감염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감염이 된다는 건데, 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의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2020년 2월 이후로 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봉쇄를 했죠. 셧다운을 하고. 그래서 마치 이 질병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것처럼 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오히려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는 상황인데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유럽, 미국은 아무리 봐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방역에 대해서. 오히려 아시아 쪽, 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방역에 대해 거의 미친 듯이 신경을 쓰는데 유럽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다시 경제에 타격을 줄 만큼의 상황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살상 능력이 약화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경제를 봉쇄한다고 해서 이게 잡힐까요? 저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대만 같이 예, 옥죄면 옥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확진자 수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뭐 2만 6천 명이면 이거 어떻게 추적해요? 전 추적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한 20명씩만 만났다고 해도 5만 명, 50만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에 추적해야 되는 사람이 50만 명이 타겟이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역은 사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 신경도 안 쓰고 있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 제가 고포스를 산다면 4,000원 밑에서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4,000원은 고사하고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예, 지난달에 지난달에 어떻게 지수가 움직였냐면 먼저 그냥 올렸어요. 예, 먼저 그냥 쫙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월말에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러니까 월 초에 올리면서 상단선 위로 올라갔고 예, 상단선 위에서 머물다가 예, 이제 월말이 되니까 쭉 빼서 그때서야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가는 하단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단선이 얼마 있었냐? 317에 있었어요. 예, 지난달에. 그리고 여기 306에 하단선이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난달의 움직임. 지금 이번 달을 보면 이번 달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하단선 안 찍어요. 그러니까 지난달과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지난달과 움직임이 똑같아요. 근데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른 게 뭐냐? 예, 볼벤 20, 요 위치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지금 지난달 종가 정도 수준에 있었다면 지금은 한 317 정도? 예, 요 정도의 예, 볼린저 밴드 20이랑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예, 이번 달 시작할 때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저까진 가겠다. 저까지 갈 거니까 317을 대충 인버스 2X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네, 4,000원 언더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 예, 그 정도 가격이 괜찮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하단선을 툭 누르고 샥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수 찬스가 온 거잖아요. 예, 하단선을 눌렀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오는 건데 지금은 거의 매수 기회는 눈을 눈을 뜨고 쳐다봐도 없어요.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P3, P3 상단선이고 그 다음에 P4, P5 이렇게 돼 있거든요. P4, P5 예,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 P4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툭 살짝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끝났잖아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하여튼 음봉 내고 떨어진 날이 있는데 그 음봉 내고 떨어진 게 예, 월봉의 P4 저항선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22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는 신규 매수 대상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고가 근처까지 가면 P4 저항선까지 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상단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월봉은. 네, 이게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어, 보통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오를 때 기관이 매도를 쳐줬어요. 그리고 개인이 샀죠. 지난달에 개인이 현물을 사들인 게 4.9조 원이에요. 4.9조 원. 그 중에 대부분을 기관이 매도 쳤고 외국인이 한 8천억 정도 매도 쳤나 그래요. 이제 이번 달은 개인이 팔고 있어요. 그게 지난달 흐름이랑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막 올라가도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올라가기 힘들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데 지금은 개인이 1.2조 원 가까이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개인이 매도를 하는 장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여요. 예. 그래서 하방을 보시더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금 317 라인, 예, 그 라인 위에서만 계속 인버스트 X를 사고 있거든요. 예, 지난달에도 샀고 그 전달에도 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880주씩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달이 880주, 880주, 880주 이렇게. 만약에 이번 달에 음봉이 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양봉이 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껏 개인 매수장이었던 아니죠. 반대로 이제껏 개인 매수장이어서 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해서 올랐죠. 예. 지금까지 개인이 매수를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안 해요. 단 매도량이 너무 적어요. 지금 매도량이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선물 만기 지나고 한 달 안에 거의 1조 원 이상,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6월물, 9월물 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현저히 적어요. 왜냐면 매도니까. 지금 3천억 매도예요. 8천억까지 갔다가 3천억까지 줄었어요. 외국인의 아마 단가가 제가 알기로 한 312 정도 되거든요. 312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하루에 7천억 산 적 있어요. 외국인이 하루에 7천억 샀다가 이제 5,500억까지 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거나 외국인이 현물을 사거나 그런 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사실. 왜냐면 외국인이 아무리 현물을 매수해봐야 지금 얼마죠? 27조? 네.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도한 게 27조 원 정도 돼요. 그럼 뭐 27조 원을 매도했는데 몇 천억 샀다고 해서 이게 지금 장이 바뀌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겠죠. 특히 기관도 지금 거의 한 20조 정도 매도를 한 상태인데 하루에 1조를 샀다고 쳐요. 그럼 저 바보들이 왜 샀지? 그런 생각을 하지. 와, 드디어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지수로 보면 절대 낮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다? 밑에서 매도 쳤는데? 그럼 상상이 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거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왜 반대죠.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1등, 2등주를 관리하는 거죠. 1등, 2등주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1등, 2등주를 관리하는데 저번에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샀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통계로 보면 외국인은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이걸 안을 딱 까보면 주식을 산 건 삼성전자만 샀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언택트라고 해서 막 끌어올렸던 주식이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또 무슨 주식이었죠? 그 삼성 SDI, LG화학 같은 주식들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장난질을 하는 거죠. 마치 사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뒤로 고평가된 주식들은 싹 내다 팔아서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인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지수가 핵심인 거죠. 어쨌든 지수가 내리면 어떤 걸 받쳐놓든 반대급부로 어떤 건 내려야 되니까요. 자, 지금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지금 화면에 아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단선은 계속 발달합니다. 지금 이대로 이번 달이 끝난다고 해도 예, 저는 또 매도 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슈를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이게 하단선이에요. 요거 이제 TO 하단선이라고 하는데 요 선이 끝이에요. 예, 요 선이 어쨌든 상승 추세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올라서 끝나든 내려서 끝나든 확률상 상승 추세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저가를 지키기가 용이해요. 용이해. 저가를 지키는 게. 근데 음봉으로 끝나면 저가를 지키기 어렵죠. 그러니까 추세는 끝났는데 저가를 방어하면 올라가는 거고 추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추세가 끝나서 저가가 붕괴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라면 예, 되도록 저가로부터 종가를 멀리해 두겠죠. 반대로 제가 내리고 싶다면 막판에 내려서 종가를 저가에 가까이 붙일 겁니다.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상승이 끝나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 306까지만 내려볼게요. 자, 306까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작살나요. 이렇게 됩니다. 차트가 다 망가져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지금 317이에요. 그죠? 고작 10포인트 하루면 내려요. 그죠? 10포인트만 내리면 네, 끝납니다. 다 망가져요. 306. 오늘 종가 얼마예요? 오늘 종가 얼마였죠? 317.47이에요. 그럼 여기서 11포인트만 내려도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가 뜨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악재가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된 코로나에 확진된 트럼프가 후다닥 달려와서 나 건재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도 아는 거죠. 시간을 끌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치료받다 말고 나와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본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본 게. 근데 계속 양봉으로 간다. 그러면 계속 욕 먹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욕 먹어야 됩니다. 욕 먹어도 하는 수 없어요. 뭐 버티겠다는데. 근데 이게 기존에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예, 시간으로 봤을 때 좀 차이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선물 매수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해요. 옛날 같으면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현물을 막 매도치면서 막 하루에 선물을 막 9천억씩 쓸어 담고 막 이 짓을 했는데 어, 9월 만기 이후에는 그런 짓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무슨 꿍꿍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번 만기에 옵션 만기에 외국인이 7천억 가까이 현물을 샀어요. 근데 반대로 기관은 올 초에 끌어모은 거 다 갖다 팔았죠. 그래서 외국인은 한 1조 가까이 지금 현물을 들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한 8천억대 들고 있다가 2천억대로 줄었어요. 이 말은 외국인은 아니, 기관은 매수할 생각이 거의 없어 보여요. 예, 외국 기관의 경우에는 정말 현물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팔 거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지금 달러가 계속 하락세잖아요. 그러니까 강달러죠. 아니, 원화 강세잖아요. 원화 강세니까 어쨌든 환차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물을 사서 본전에 판다고 해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똔똔이만 쳐줘도 환율이 계속 예, 원화 강세로 가다 보니 예, 그냥 시세 차익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니 그런 게 아무래도 예, 증시에서 플레이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환차익을 거두는 거고 기관은 환차익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기존에 100원에도 팔았는데 110원 되면 안 팔까요? 더 팔겠죠. 120원 되면 더 팔 거고. 지금 딱 상황이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자, 이번 달로 이제 세 달째인데 어쨌든 월봉상 윗꼬리가 만만치 않아요. 두 달 동안 나온 윗꼬리가 거의 수준급의 윗꼬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음, 꽤 오르더라도 이번 달도 한번 윗꼬리를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10월 달이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는 고퍼스는 4천원 이하에서만 사보겠다. 그 이하에서 그 이상에서는 난 모르겠다. 이게 오를지 내릴지 그 관심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근데 만약에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사보고 싶은 가격은 4천원 이하지만 사보고 싶은 날은 다음 주 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상황을 좀 보고요.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을 사대고 선물을 사댄다. 그러면 한 수요일 정도 생각해요. 수요일 정도. 예. 그때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내일 선물을 판다. 그러면 내일 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번 다음 주에는 살 겁니다. 예, 돈은 넣어놨고요. 예, 사야 될 주수는 880주 정도. 예, 지금 예상은 그래요. 한 880주 정도를 사면 저는 이제 그 인버스텍스 단가가 5천원 이하가 됩니다. 5천원 이하. 5천원 이하. 4900XX 정도 가격이 됩니다. 재수가 좋아서 만약에 이번 달에 음봉으로 내린다. 그러면 어, 한참 들고 있어야겠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이거를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냐? 그런 생각은 사실 별로 안 들고요. 왜냐면 어, 차트는 한 달 안에도 바꿀 수 있어요. 예, 한 달 안에도 죽은 걸 살려낼 수도 있고 살린 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지금까지 예, 실시간으로 차트를 본 것만 해도 10년이 넘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비일비재하게 봤죠.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잘 안 맞는다고 막 뭐라고 할 때도 그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돈이 개입되면 차트는 계속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차트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은 그렇게 못해요. 차트처럼.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차트와 같이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돈의 흐름을 보면 이건 거의 나라 망하는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신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나라가 망할 정도의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가베님이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집값이 오를 걸 뻔히 알아요. 근데 집을 팔아요? 팔겠습니까? 집값이 뻔히 오를 줄 안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이 집값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집값을 계속 올린다라는 정보를 내놓는 주체는 트럼프고,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그 캐리 트레이드 같이, 예, 미국에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요. 그러면 금리가 얕기 때문에 조금만 이익이 나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돈을 무한대로 빌릴 수 있어.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준대. 근데 난 집을 팔아요. 그죠? 한 채도 아니고 막 20채, 30채씩 막 집을 팔아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집은 계속 팔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집값을 움직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추세 추종을 안 하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5년도였나? 그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무슨 부동산 정책 때문에 대출을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부자들이 집을 팔았죠. 부자들이 집을 막 팔면서 그 대출을 한 사람들이 집을 딱 샀는데 그때가 딱 고점이었어요. 개인이 왕창 달라들어서 집을 산 시점이, 예,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4년까지 집값이 쭉 내렸죠. 부동산이든 그 다음에 주식이든, 예, 개인 매수가 대박 터지면 저는 그게 망고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 개인이 매수를 한다는 건 단순하게 개인이 매수를 한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돈을 가진 자들이 개인한테 팔았다는 얘기니까요. 저는 가베님하고 거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고나가베님하고 입장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포스를 모으고 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고포스를 모으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실 수익 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띵크를 팔아먹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빨리빨리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앱을 어쨌든 구매자들이 사용하실 텐데, 예, 이게 이제 수익 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 수익이 실제로 이제 나서 만약에 12,000원에 팔았다. 그럼 그때 가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걸리면 저희도 이제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있죠. 근데 반대로 저는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방송을 딱 끊고 그냥 한 네다섯 달만 가만히 두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른 나라 모르겠어요. 제가
24,200 정도 다우지수로 그때 그 다우지수 하락에다 배팅해 놓은 돈이 있는데 사실 한 번 더 배팅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 미국에서 뭐 개인이 사고 뭐 기관이 팔고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정보들은 키움증권 영웅문을 통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그죠? 우리나라만큼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다 주잖아요. 물론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고 개인 사이에 외국인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쨌든 끼어 있다고 해도 돈이 너무 커요. 네. 47조, 48조 원이라는 그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산 적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어요. 예전에 2007년 이전에는 아마 지수가 낮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2007년 이후로 보면 이 정도로 개인이 대박 매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50조 가까이 판 적은 있어요. 50조 가까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해서 2년 동안 54조 원을 내다 버렸어요. 2년 동안. 예. 그 2년 중에 1년은 올랐어요. 2년 중에 1년은 오르면서 팔았고 나머지 1년은 내리면서 팔았는데 올라갈 때 17조를 샀고 아니 17조를 팔았고 내려갈 때 40조를 팔았어요. 아, 30 몇 조를 팔았나 보다. 그래서 합치면 대략 한 5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이제 영웅문에서 검색해 봐야 되니까 예, 수치에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도 판단 얘기예요, 외국인은. 우리는 외국인이 팔면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은 예, 올라가면서도 팔아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사실. 어, 최근에 이번 달은 1조 원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워낙 막 불러대는 돈이 크잖아요. 뭐 2천조 이런 돈은 사실 제 머릿속에 계산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음, 다만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는 그렇게 기관들이 좋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리만 브로더스 터졌을 때 기관은 샀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기관은 샀어요. 증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기관은. 지금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단적인 예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 이건 문제 없는 장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하락 이야기를 한다?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하락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예, 지금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물려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금은 제가 물려 있어서 예, 지금은 하락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8,800원부터 샀는데 예, 지금 5,200원대까지는 일단 내려놨으니까요. 5,000원 언더까지 만드는 게 일단 목표고요. 만약에 악재가 온다면 저는 이게 하락이 찾아오는 구조라면 예, 오른 시간만큼 내릴 거라고 봐요. 오른 시간만큼.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올랐다면 똑같은 시간만큼 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 올라온 만큼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000원대 이상은 봐요. 예, 만약에 팔아야 되는 진짜 하락이 오면 진짜 하락이 와서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한 9,000원대 이상에서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재수가 좋으면 예,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깰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퍼스 기준으로 한 12,000원대 되니까 그 정도 가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심각하게 이제는 팔아야 될 시점이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눈에 하락이 안 보여요. 지금 당장. 예,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하락에 배팅해야 될 시점입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월봉이 음봉으로 딱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음, 그래야 반등할 때 매도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월봉이 양봉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분할해서 모으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해피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은 오르고 있지만 하락할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는 계획대로 예, 설사 지난달에 고점을 넘는다고 해도 저는 전혀 정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들고 갈 생각이에요. 외국인이 이번 달에 10조 원을 매수하고 다음 달에 또 10조 원을 매수하고 그 다음 달에 10조 원을 매수하면 손절할 겁니다. 네, 제 손실이 얼마이건 한 달에 10조 원씩 세 달을 외국인이 매수를 해댄다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사죄를 하겠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대응들 잘하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손절할 생각이 없어요. 예, 어차피 저들도 싸게 팔았어요. 예, 저들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사들이려면 다시 싸져야 돼요. 판 거보다 더. 그리고 저들이 매도한 금액이 지금 20 몇 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다 매수로 돌릴 거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개인이 매수한 금액만큼 더 매수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47조 정도 매수했다면 바닥까지 가면 한 1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이 100조 원을 들고 있는 장이 과연 좋은 장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100조 원을 들고 있다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 100조를 팔았다는 얘기인데 100조를 팔 정도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상상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런 예, 멋진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개인이 100조 원을 들고 있는 장이 어떤 장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2017년 말에 개인이 비트코인이랑 뭐 엄청나게 사댔죠. 예?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그냥 사요. 야, 이거 얼마 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300만 원 가잖아요. 500만 원 가고. 그죠? 1억 간다는 게 300만 원, 500만 원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투자 시장은 손바뀜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죠? 네, 손이 바뀌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안 일어나면 계속 가는 거예요. 2009년도, 2008년도 11월부터 외국인이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매수를 시작했는데 계속 사요. 고점 갈 때까지 50 몇 조를 샀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손바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증시의 주인이 외국인인데요. 근데 지금은 오르면서도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막 훤히 보여요. 털고 나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르는 것만 봐요. 눈으로. 그게 진실이니까요. 뒤에서 파는 건 의미가 없어. 선물 매수를 막 받쳐놓고 막 현물 파는데도 전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눈으로 양봉 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누가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장의 주인이 지금 개인이잖아요. 그죠? 밀림의 왕이 사자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니고 고양이에요, 고양이. 지금 밀림은 고양이가 지배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양이 떼가 모여가지고 예, 밀림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있어도 사자, 숫사자 몇 마리를 상대 못해요. 그만큼 숫사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고양이 만 마리가 모인다고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아직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락에 배팅하세요라는 말을 제 입으로 꺼내긴 힘들어요. 단 저는 4,000원 언더에서는 계속 인버스 2X를 매수해 갈 생각이고요. 고민은 다 살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3,500주인가? 하여튼 들고 있는데 이번에 사면 한 4,000주 좀 넘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5분의 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한 그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아직 충분히 더 살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몰빵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현물은 못 사겠어요. 무서워서. 예, 오르고 있다라는 걸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베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요. 차트를 보는 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장이죠. 예, 차트를 보는 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장. 동의해요.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움직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차트대로 대응하면 작살나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더 있으시다면, 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상승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게 하락으로 돌면 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6,600원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에 팔았더라? 그 6,625원에 한번 팔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지금 하락이 오면 상승보다 더 빠르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월봉에서 음봉 하나 뜨는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한번 하락이 오면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 개인이 다 매수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의 단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매물대라 그러죠. 걔네들이 샀으면 그 주로 산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대는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그걸 저는 매물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도 본인들이 매집한 구간이 있으면 그 위에서 일단 놀면서 정리를 해가는 그런 형태의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없어요. 그 매물대에 그게 없어. 왜? 그 매물대를 갖고 있는 게 다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시킨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누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물려야 되니까, 개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내릴 때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빠르게 내리겠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딱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15,000원, 16,000원, 17,0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15,000원까지 빠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10,000원까지 한 번에 확 떨어뜨리면 절대 못 빠져나가요. 이미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타기를 하지, 손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의 흐름이 온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꽤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지금은 계속 돈을 풀어 제끼고 있으니 쉽게 언급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음봉이 온다 그러면 어,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죠. 지금 지지선을 두 개를 썼고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일단 기대를 해봐야죠. 어, 저는 4,000원 언더. 예,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관심 가져본다. 만약에 외국인이 상방을 노리면 수요일 정도에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지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행복하죠. 이미 물려있는 3,000주 넘는 고포스가 있으니까 지수의 하락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에 대응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하단선 위에 있어요. 하단선 위에 있고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뭐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한 종목은 올려드려도 그 종목을 분석해 드릴 수는 없어요. 지난달에도 제가 종목 분석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하단선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누르면 제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쁜 경험을 제공하는 꼴이 되니까요. 증시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면 주봉은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갭상승이 오면 상단선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없어지면 일봉에서 음봉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계산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등가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한 320일 정도 가면 하방에 배팅해 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갭상승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일봉이 음봉 난 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규칙만 가지고 접근을 할 거고요. 주봉에는 지지가 없습니다, 지금. 주봉에 지지가 없어서 월봉도 주봉도 매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오로지 매수할 수 있는 봉은 일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봉은 금요일날 금요일날이 휴일이었죠. 목요일날 저가가 깨지지 않는 구조 하에서만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지금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부터 일구간이 쫙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요때 꼭지를 찍을 때 매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위로 올라갔을 때고요.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다시 또 고민해 봐야 되죠. 주봉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개인이 매수로 돌아야 돼요. 개인이 매도 치면 찜찜하거든요. 자, 다음에 코인을 보면 코인은요, 이거는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저가만. 그래서 올 초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전월 저가만 안 깨지면 산다. 근데 하단선의 위치가 전월 저가랑 무지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하단선까지 가면 전월 저가를 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월 저가를 쓰지 말고 그냥 전월 저가를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아무 데나 매수한다. 이거예요. 예. 지금 전월 저가 안 깼죠? 예. 그러면 상승하는 거죠. 이게 저가 투자 심리로 보면 지금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저가보다 높게 갈 수 있어요. 1287만 원. 그래서 목표가는 요 저가보다 높게 잡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돼요. 자, 주봉은 보시면 이게 전봉의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베스트. 예. 그렇게 실제로 움직였어요. 만약에 여기서 전봉의 저가를 깨면 월봉의 전봉 저가에 손절선을 걸고 그냥 매수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매수자는. 왜냐면 손절을 하기에는 주봉의 하단선이 아깝고, 예. 그렇다고 그냥 버티기에는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손절폭을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봉에서는 매수 기회를 주고 지나간 거고요. 지금은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냥 홀딩을 해보면 될 정도. 그래서 여기서 홀딩을 했는데 이대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두고, 예, 그 다음에 월봉의 상단선까지 목표를 잡고 홀딩을 할 수는 있겠죠. 신규 매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봉은 월봉이기 때문에, 예, 월봉에서 지금 이만큼 오르면 수출폭이 엄청 멀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감안하시고 보셔야죠. 그리고 일봉은 볼 필요가 없죠. 지금은 딱 월봉의 흐름만 딱 보고 가시면 돼요. 자, 네. 이대로 끝나면 주봉은 여기 1273만 원 정도의 하단선이 생기니까 버텨볼만 해요. 상승은 길죠. 네. 기본적으로 상승은 길게 갑니다. 상승장이 오면 보통 한 4년 가요. 4년. 4년 정도 가고 하락장이 오면 그 4년치를 1년에 빼요. 예. 그러니까 상승장은 길고 하락장은 짧기 때문에 상승 폭이 커도 상승 기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오르는 폭이 적게 보이고요. 하락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리는 게 커 보여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장은 참 저처럼 어설프게 차트 보는 사람 물먹인장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 얘기를 팍스넷에서 봤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건 전형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을 엿먹이는 장이다. 네. 근데 제 입장에서도 동의해서요. 그러니까 발 빼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왜? 이거는 차트의 흐름을 굉장히 뒤집어서 돈으로 완전히 뭉개고 가는 장이기 때문에 차트만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 보여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이건 차트대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말이 맞으니까 제 말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언젠가 차트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상승이든 하락이든 배팅을 해서 지금 생긴 손실을 메꾸는 게 낫지. 예,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차트가 맞는답시고 계속 차트대로 돈을 막 갖다 들이부어서 돈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또 현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예, 부안해동할 게 아니라 그냥 정신 차리고 예,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 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같이 사실 이제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손실이 나면 할 말이 없죠.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틀렸어. 너는 차트 볼 줄도 모르는구나.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제 판단은 틀린 게 맞거든요. 그러면 예,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10분 공감해야죠. 그리고 다시 저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예, 그때까지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게 해놓는 게 제 입장에선 최선이죠. 그래서 만약에 후에 제 판단이 맞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지금의 과정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나중에 갔는데도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뭐 되돌릴 수 없겠죠. 근데 중간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제 판단을 뒤집거나 그러면 그건 최악일 것 같아요. 예. 생각하는 기준을 뒤집는다는 거는 맞고 틀림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거든요.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고, 자동차에 라이트가 있고, 차에 문짝이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한국 타이어를 금호 타이어로 바꾸거나, 미쉐린 타이어로 바꾸거나, 브리지스톤으로 바꾸거나 바꾸면 돼요. 예, 라이트도 LED로 바꾸거나, 그죠? 아니면 할로겐으로 바꾸거나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엔진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어는 여기저기서 파는 거고, 라이트도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는 기술이 맞지만, 엔진은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음. 현대차가 엔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핵심은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쉽게 바꿀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걸 쉽게 바꾸면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차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이제 원리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있지만 예. 이렇게 만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무너뜨리거나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비트는 요 고비만 넘기면 잘하면 상승 구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 초에 얘기한 전략 외에는 저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세요. 예. 월봉의 전저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매수한다. 예. 그거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봉의 저가에서 상당히 멀어지잖아요. 그럼 전 아이디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까워졌을 때만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회가 지나갔죠. 네, 지나갔으니까 그 기회를 잘 노리신 분은 수익이실 거고 그 기회를 놓치신 분은 그냥 빠빠이 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오겠죠. 이더리움 똑같죠? 예,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매수가 찍었어요. 음,
이더리움은 매수가 찍었습니다. 전봉 저가를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이거 외에 없어요. 리플. 그죠? 전봉 저가를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이거 외에 없다고요, 전략이. 라이트코인. 그죠? 없습니다. 예. 전봉 저가를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전봉 저가를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홀딩 해 보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은 찬스가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매수하지 말아야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어, 고포스에 저도 모든 자금이 고포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 주십시오. 자, 어, 저한테도 지금이 참 위기이긴 해요. 음, 그래서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있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살다 보면 늘 위기가 오고요. 예, 위기는 넘으라고 있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위기를 좀 잘 넘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판단을 하실 때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시더라도 그 판단이 무조건 옳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실패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나머지 전략들을 늘 가지고 있으셔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명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걸어버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명함을 잃어요. 그 현명함이 사라졌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분노, 절망, 비난, 그죠? 그런 것들이 내 자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현명함이 흔들리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으시려면 초기에 현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또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